당시 인싸들이나 즐긴다는 남장을 즐겼고, 이러한 세련되고 키 크고 아름다운 군주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메리 역시 프랑스와는 달리 조금 황량하지만 안개가 껴서 신비로운 경치가 있는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된 거죠. 가톨릭교도인데다 반은 프랑스인의 피가 흐르는 여왕이었지만 소박한 스코틀랜드의 국민들도 서서히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여왕의 종교는 환영하지 않으나 여왕은 대환영이다 라면서 메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메리 역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서 종교적 갈등을 관용으로 베풀면서 귀족과 백성들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됐죠. 원래 좀 정 많고 감상적이었던 메리는 같은 헨리 7세의 피가 흐르는 9살 위였던 언니 엘리자베스에게 친애하는 언니라면서 편지를 보냈고, 엘리자베스 역시 좋은 동생이라면서 자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권을 가졌던 메리의 존재가 언제 그녀를 지금의 여왕 지위에서 끌어내릴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결코 경계심을 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메리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난 적도 없는 언니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란 메리는 엘리자베스의 치열한 상황과 달리 그녀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예 경쟁자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메리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고, 메리와의 만남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이 둘은 그냥 편지를 주고받는 좀 표면적으로만 친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시간이 지나자 또 주위에서도 메리 본인도 점점 재혼 생각을 하게 돼요. 미모의 스코틀랜드 여왕은 신부감으로는 모자랄 데가 없었지만 엘리자베스가 고민한 것처럼 신랑을 고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메리가 유럽의 최고의 신부감이 돼서 가톨릭 왕족과 결혼하게 된다면 잉글랜드의 가톨릭 교도와 협력해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당시 엘리자베스는 모레이 백작이 된 메리의 이복 오빠 제임스를 비롯한 많은 스코틀랜드 개신교 귀족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자베스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수족을 메리 곁에 두고 싶어 했죠. 결국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배우자로서 자신의 애인이자 레스터 백작의 지위를 받은 로버트 더들리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천진한 메리마저도 이 일만큼은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무시했어요. 엘리자베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애인을 넘긴대요.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를. 대단하죠? 이게 바로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 메리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3살 연하의 단리경 헨리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는 성이 스튜어트잖아요. 메리와 같은 가톨릭 교도이자 스튜어트가의 일원이었습니다. 메리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2세의 자손이면서 잉글랜드 왕 헨리 7세의 증손이기도 했으므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양국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었죠. 단리는 스코틀랜드 귀족으로 자랐지만 아버지가 1544년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편을 든 이후로 잉글랜드의 귀족으로 엘리자베스의 궁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65년 2월 메리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한 그에게 매료됐죠. 무엇보다도 무뚝뚝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의 우아함과 기품에 반하게 됩니다. 사실 단리는 훌륭한 외모를 가진 귀공자이긴 했으나 술을 좋아하고 내면적으로는 지성이 부족하고 성격이 오만해서 걸핏하면 자존심만 내세우는 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메리의 사랑은 맹목적이었죠. 소꿉친구였던 프랑스와 2세랑도 금슬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와는 달리 이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서 느낀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주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진 단니와 결혼하는데 위협을 느낀 엘리자베스의 반대는 대단했죠. 심지어 그녀는 메리에게 자신이 추천한 로버트 더들리와 결혼을 하면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나 사랑에 빠진 메리는 이미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메리는 단니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엘리자베스에게 언니, 나 언니 말대로 잉글랜드 귀족 골랐잖아. 언니가 나한테 잉글랜드 귀족 붙이고 싶다며. 잉글랜드 귀족 맞잖아. 라고까지 반론을 합니다. 개신교도가 다수였던 스코틀랜드 의회 역시 가톨릭교도였던 오만한 잉글랜드의 귀족과 결혼을 반대했으나 메리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둘은 1565년 7월 29일 홀리루드 궁전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메리는 곧장 단니를 스코틀랜드의 왕 헨리로 선언합니다. 하지만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1년도 가지 않아서 최악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이 여왕의 남편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공동 통치자이며 메리가 죽고 자신이 살아있으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조르기까지 했어요. 그는 결국 메리에게 견디기 힘든 남편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메리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치오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인 그는 1561년 외교적 사명을 띠고 스코틀랜드에 방문했다가 궁정에 정착했는데 리치오의 뛰어난 어학 및 사무 능력을 높이 산 메리는 그를 자신의 비서로 명했습니다. 부부의 감정이 완전히 식으면서 잠자리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무렵에 메리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가톨릭교도이자 외국인이었던 리치오의 중용에 위기감을 느꼈던 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망명 중이었던 모레이 백작을 선두로 그들은 메리의 눈앞에 리치오를 죽여서 그녀를 사산하게 만든 뒤에 여왕의 권위를 박탈하고 이후 단니경을 꼭두각시 삼아서 왕으로 올려 상황을 지켜보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1566년 3월 9일 홀리루드 궁전에서 메리와 저녁을 먹던 리치오를 끌고 나와서 이놈! 여왕과 단니경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반역죄로 죽어줘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메리가 앞서서 이것 보시오! 반역죄라면 의회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오! 여기에서 왜 이러시오! 라고 하는데 리치오는 옆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메리의 치맛자락 붙들고 살려주세요 여왕님! 살려주세요! 옆에서 메리의 치마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는데 결국 음모자들이 몰려와서 리치오와 메리를 떼어놓았고 리치오는 50군데도 넘게 찔려 결국 사망합니다. 이것이 리치오의 죽음이에요. 여기 있는 게 리치오고요. 저기 옆에 여기 끝에 있는 여자가 바로 메리입니다. 안 돼! 라고 하면서 손을 뻗고 있지만 닿지 않아요. 메리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란군에 의해 궁전에 갇힌 메리는 단니경에게 왕관을 줄 것,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를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메리는 이튿날 단니를 자신의 침실로 유혹하고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탈출하기 위한 연기였죠. 단니가 리치오를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메리가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했고 한간에 메리가 임신한 건 리치오의 아이다 라는 말이 떠돌았기도 했기 때문에
메리는 단니의 욕망과 의심 많은 성격을 이용해서 순종적인 척 연기하며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먹힙니다. 단니가 좀 멍청했거든요. 자신과 뱃속의 아이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되자 복수심에 불탄 메리는 그렇게 단니의 도움을 받아서 한밤중에 하인들이 드나드는 문을 통해서 탈출에 성공하고 3개월 후인 6월 19일에는 에든버러 성에서 난산 끝에 무사히 제임스 왕자를 출산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왕위 계승자의 탄생에 기쁨으로 물들게 됐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30이 넘도록 독신을 고수하고 있었던 엘리자베스의 마음에는 비수를 꽂았고 그녀는 나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다 라면서 오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사히 어머니가 된 메리의 인생에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명문가 출신 귀족인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이에요. 부드러운 단니와는 정반대의 거친 매력을 갖고 있었던 그를 만난 메리는 또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메리는 매독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어쨌든 매독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병이 있어서 요양차 글래스고에 갔던 단니에게 에든버러로 돌아올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온 단니가 에든버러의 커크 오 필드 성에 머무르던 중에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1567년 2월 10일 새벽 에든버러에서는 굉음과 함께 단니가 머물던 성이 폭파됐고 정원의 한 구석에서 불에 타 죽거나 폭발로 인해 죽은 게 아닌 목이 졸려서 죽은 단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타살이라는 이야기죠.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나자 에든버러에 메리와 보스웰 백작이 살인사건의 공범임을 암시하는 전단이 배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그녀에 대한 인정과 애정의 표시로 메리에게 편지를 써서 암살사건의 진범을 찾아서 명예를 지켜라 라고 강력하게 충고했으나 메리는 엘리자베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단니의 아버지가 보스웰 백작을 암살 용의자로 고발하지만 연극 같았던 재판의 끝은 보스웰 백작의 무죄로 끝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1567년 4월 23일 메리는 스털링성에서 자라던 생후 10개월의 아들 제임스를 만나러 가지만 다음날 에든버러로 돌아오는 그녀는 보스웰 백작에 의해 유괴를 당해서 던바성에 끌려가 강간을 당합니다. 당시에는 강간을 당한 여성은 상대방과 결혼하지 않고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이 둘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혹은 강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적힌 원문을 보면 willingly or not 그녀의 의지였거나 의지가 아니었거나 어찌 되었든 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문헌에는 정확하게 강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보스웰 백작에게는 1년 전에 정력 결혼한 부인이 있었지만 메리를 감금했던 12일 사이에 이혼 허가를 받아냈을 만큼 그는 용의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5월 15일 에든버러로 돌아온 두 사람은 홀리루드의 궁전에서 개신교식 결혼식을 올렸죠. 25살의 나이에 세 번째 결혼을 올린 이 메리는 조울증과 히스테리를 되풀이했습니다. 거듭되는 사랑과 음모, 비참한 사건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여왕은 늘 주위에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녀에게는 엘리자베스 같은 이런 이성적인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스웰 백작과 평범하지 않은 결혼은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로마 교황도 절교 선언을 했으며 엘리자베스도 둘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스코틀랜드의 귀족과 국민들이 반대했죠. 그러던 중 보스웰 백작을 싫어하던 귀족들이 급기야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크니 공이 된 보스웰과 메리는 결혼한 지 한 달 뒤인 1567년 6월 15일에 에든버러 동쪽 12km 지점에 있는 카베리 언덕에서 반란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남편 보스웰은 항복 조건으로 자유를 약속받고 그녀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덴마크로 도망친 보스웰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단리의 암살범으로 구속당하고 지하 감옥에 수감되는데 결국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1578년 4월 14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 메리는 반란군 병사와 민중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굴욕을 받으면서 에든버러로 돌아온 후에 리오반 호수의 성에 갇힙니다. 그곳은 탈출이 불가능해서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으로 쓰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반란군이 정권을 탈취하면서 메리의 사유재산은 다 몰수된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하필 임신 중이었던 메리는 뱃속의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보스웰과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에 거부하지만 허무하게도 7월 중순에 쌍둥이를 유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득바득 퇴위시키려는 세력은 유산으로 몸이 약해진 그녀에게 목구멍을 끊어놓겠다! 라면서 협박해서 메리 스스로 퇴위하도록 만듭니다. 이리하여 스코틀랜드는 생후 13개월이었던 메리의 아들을 새로운 군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제임스 6세예요. 이어서 메리의 이복 오빠였던 모레이 백작이 섭정을 하게 되면서 대망의 개신교 정권이 확립됩니다. 어머니였던 메리의 바람도 소용없이 제임스 6세는 개신교도로 자라게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메리는 그냥 이대로 성에 갇혀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1568년 5월 2일 메리는 성주의 남동생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귀족들의 병사를 이끌고 모레이 백작의 군사를 상대로 격전을 치렀지만 참패로 끝났어요. 싸움에 패한 뒤 3일 동안 말을 타고 도망치던 메리는 잉글랜드로 갈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당연히 프랑스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25살의 메리에게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거고 프랑스행은 너무 비참했던 거죠. 이렇게 너무 몰락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카트린 드 메디치가 군림하는 프랑스 궁정에 보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잉글랜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가 경악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는 에든버러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잉글랜드의 국내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가톨릭 국가로 추방을 시켰다가는 그들이 메리를 앞세워서 잉글랜드에 전쟁을 걸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한테 메리가 있다! 잉글랜드의 적법한 왕위 계승자다! 잉글랜드에 저 선아를 쳐라! 이렇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을 기대하고 언니를 찾아온 메리를 엘리자베스는 차갑게 대합니다. 메리와의 만남을 전부 다 거부하고 그녀를 잉글랜드의 섬에 연금시켜요. 메리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결국 그녀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폐당한 채 보내며 정신도 건강도 쇠약해져 갔습니다. 메리에게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친애하는 언니가 아닌 적이었고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몇몇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발각되었고 1586년 엘리자베스는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메리에게 처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는 암살 미수범이 아닌 가톨릭의 순교자로서 처형에 임하기로 결심하죠. 사실 엘리자베스도 메리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메리를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나름 인정도 했고 존중해줬고, 그냥 그녀가 바랬던 건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메리는 끝끝내 그걸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암살 모의에 가담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2달 반 동안 메리의 사형 선고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주저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전하, 사형시켜야 하옵니다 등등의 이야기에 마침내 그녀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고, 44살의 메리는 1587년 2월 8일 포더링게이 성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명예로운 순교였어요. 그녀는 사형 집행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순교자를 상징하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마지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인이 목을 한 번에 베는 걸 실패해서 2번째 힘을 다해서 참수를 했는데, 그녀의 젓갈색 머리를 잡고 들자마자 가발이랑 머리가 분리돼서 메리의 목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고 합니다. 군주로서의 삶을 선택한 엘리자베스와는 달리 메리는 여자로서 살다 간 거죠. 하지만 이 2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자베스는 생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그녀가 죽은 뒤 잉글랜드는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어서 잉글랜드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메리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고, 메리가 입은 빨간색 드레스는 아마 스칼렛색이었을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스칼렛은 순교자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여왕과 그녀의 믿음의 적개심을 품은 이에게 이 빨간색 드레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론의 탕녀, 즉 최초의 주홍 여인이었겠죠. 그렇게 스칼렛의 의미는 양극단에 놓여 있는데, 스칼렛은 고귀하면서도 위력 있는 자를 위한 색이면서 처음부터 무고한 희생자를 위한 색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색이 아닌 모직에서부터 붙은 거예요. 당시 가장 밝으면서도 색이 바래거나 물이 빠지지 않는 염료인 연지벌레로 귀한 옷감을 종종 염색했기 때문에 스칼렛은 14세기부터 색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코치넬처럼 너무 작아서 씨앗이나 곡물과 혼동되는 벌레의 몸통으로 연지벌레, 염료를 만드는 거죠. 1세기에 데플레니우스는 연지벌레를 벌레가 된 열매라고 묘사했을 정도고, 이 연지벌레가 움직이는 걸 가까이서 본 뒤에야 아, 이게 곤충이구나, 이게 벌레구나 라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이 연지벌레는 최근까지도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식용색소로서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2012년에서야 스타벅스에서도 채식주의자와 안전을 위해 딸기 음료에 들어가는 연지벌레 사용을 중단했죠. 어쨌든 이때 서유럽에서 수입한 암컷 연지벌레 80마리로 1g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을 뿐더러 제대로 색을 뽑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완성된 염료는 너무 밝고 물도 잘 빠지지 않아서 염색한 옷감은 사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15세기 헨리 6세 회계장부에는 조적 숙련공이 한 달을 일해야 가장 싼 스칼렛 옷감 1야드를 살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고급 옷감은 2배 더 비쌌죠. 엘리자베스 1세 역시 공주 시절에는 스칼렛을 즐겨 입었지만 처녀 여왕이 된 이후 처녀 여왕의 색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금색이나 회색 등 조금 중립적인 색조를 즐겨 입었는데, 당시 스칼렛색이라는 건 권능의 상징으로 상당히 요긴했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입지 않는 대신 시녀와 신하들에게 스칼렛을 입혀서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배경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칼렛은 특히 교회나 학계에서 휘장의 색으로 쓰는 색이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결국 메리 여왕의 사형과 더불어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스칼렛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이 컬러의 말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거고, 이러한 메리와 관련된 스칼렛 말고도 예전에 제가 했던 미라 컨텐츠 있죠? 미라 컨텐츠에 머미 브라운 색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으로 쓰던 미라 가루로 염료를 만들었고, 유명한 화가들 역시 미라로 만든 염료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19세기 말쯤에 되어서야 머미 브라운이 진짜 미라를 갈아 만든 것이다 라는 것도 몰랐던 한 화가가 이걸 알고 나서 물감을 들고 당장 적절한 장례를 치러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미라의 수요가 드물어졌고 1960년대에 되어서야 미라가 소진되었고 머미 브라운 색깔 물감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다지 길지 않아요. 이 모든 게 75가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길이라고 해봐야 한 장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색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책 컬러의 말 그리고 메리 여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